네, 반갑습니다. 운전직 공무원 사회 2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주주의 관련되는 내용 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보시면 민주주의와 참여 방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민주주의 참여 방식. 자, 이과 관련해서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직접민주제, 그리고 대의민주제, 그리고 직접민주제와 대의민주제를 혼합한 혼합민주제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민주주의 그 참여 방식과 관련해서 특징들 여러분들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직접민주제인데요. 자, 직접민주제라는 것은 어떤 국가의 의사결정을 국민들이 토론을 거쳐서 직접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접 결정이라는 거 이걸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직접 결정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대표자를 두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에서 어떤 직접 민주제를 위해서 대표자를 선출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모순되는 말로서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에도 나왔었는데 그리스 아테네 같은 경우는 직접 민주제를 시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리스 아테네에서 어떤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선거를 했다. 이런 말 나오면 여러분들 그것은 틀린 지문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일단 현실적으로 영토가 작고 인구가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 기준에서 본다면 직접 민주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접 민주제를 비현실적인 제도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국가 의사결정을 국민들이 결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분야가 아닌 그런 것들도 다 결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비전문적이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비전문적. 자, 요게 여러분들 직접민주제의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현실적으로 이제 인구도 늘어나고 그리고 영토도 커지다 보니까 직접민주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사회가 너무 복잡화되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모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기관인 대표자를 우리가 선거에서 뽑고 그런 전문가들로 하여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 대의민주제입니다. 그래서 등장 배경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국가의 규모와 기능이 확대되기도 하고 사회가 복잡 다양 그리고 전문성의 심화로 모든 국민이 직접 참여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우리의 대표자인 전문가들을 뽑아서 그 전문가들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대의민주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의민주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간접민주제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회민주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직접민주제, 간접민주제 그렇게 구분하니까 여러분들 주로 여러분들 간접민주제로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비를 지켜보면 여러분들 직접민주제가 비현실적이었다면 간접민주제는요. 현실적인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실적이다. 그리고 전문가인 대표자라 하여금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전문적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그렇지만 간접민주제가 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자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와 좀 동떨어진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가 대표자라고 뽑은 사람이 과연 우리 국민을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대표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전문가로 뽑은 대표자가 어떤 전문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복잡하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입법을 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회의 입법 기능도 약화됐다라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 대의민주제의 한계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투표, 국민발언과 같은 직접 민주제 요소를 도입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 혼합민주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여러분들 이런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가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직접 민주제적 요소, 요거는 여러분들 6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각의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것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접 민주제 요소,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국민투표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발안, 그리고 국민 소환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국민이 붙은 것은 여러분들 헌법에 규정이 있어야지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은 자, 헌법 규정사항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 주민투표, 주민발언, 주민소환. 앞에 거랑 다르게 여러분들 주민이 붙었잖아요. 주민이 붙은 것은 지방 자치제도 내에서 인정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이 붙은 것은 법률의 규정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제도다. 그렇게 구분하시고, 자, 우리 가장 여러분들 대표적인 직접 민주제 요소인 국민투표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 규정을 살펴보면, 자, 헌법에는 여러분들 국민투표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권이 있고요. 국민투표 부의권이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방이나 외교 또는 기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에게 그 의사를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게 바로 여러분들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국회 의결을 거친 뒤 또 국민 투표로 통해서 그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권은요, 대통령이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선택에 의해서 시행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규정에도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규정이 되어 있고, 헌법 개정은요, 반드시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필수적 제도다. 그렇게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권에서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압도적인 다수의 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그와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 즉 참조하는 것에 거치는 거고, 그런 어떤 국민의 의사를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요,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요, 자, 국민투표에 의해서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투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권, 그리고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 이 두 가지를 꼭 구분하시고요. 근데 국민발언, 국민소환은 현재 우리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는다. 자, 여러분, 국민 발언이라는 거는, 자, 국민들의 일정 수 이상의 국민들이 헌법 개정안을 내거나 또는 법률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요,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 한때 시행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개정 역사와 관련해서 2차부터 5차 때까지는 시행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국민 소환이라는 것, 특히 요 국민이 붙은 것은 그 대상이 바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임기가 마치기 전에 그 직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이런 국민 소환을 인정했을까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국민 소환은 인정된 적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현재 국민 투표는 인정하고 있지만 국민 발언과 국민 소환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주민투표, 주민발언, 주민소환인데 요거 세 개는 여러분들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주민투표는 국민투표에 대응되는 개념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지방자치 그 범위 내에서 그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을 주민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것. 역시 마찬가지 요거는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주민투표 시행하고 있고요. 주민발언도, 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역구에서,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성되는 그 의회, 지방의회 있죠.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법을 조례라고 합니다. 그 조례 안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뭐 이렇게 변경해 주세요, 요러고 폐지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주민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률에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폐, 청구권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주민 발언인데 현재 시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소환, 특히 주민소환과 관련해서는 독자적인 문제로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다만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뭐 법령에 위반되거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했다는 등 뭐 그런 사유를 들어가지고 임기가 마치기 전에 그 직에서 해임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주민소환인데, 우리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은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직접 민주제 요소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접 민주제 요소 그리고 각각의 개념들 여러분 꼭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호남민주주의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민주주의라는 것은요, 간접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직접 민주제 요소 이런 것들을 우리 도입함으로써 혼합시킨 그런 제도가 호남민주주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방금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국민발안과 국민소환은 인정하지 않으나 국민투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우리 이것은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지금 시행하고 있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발안 같은 경우는 우리 헌법 개정 헌정사에 있어서 2차부터 5차까지는 시행된 적이 있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진 않고요. 국민소환은 단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적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국민투표와 관련해서 자, 요걸 살펴볼 건데요. 자, 요거는 경찰직에서 한번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뭐 다른 국가직이나 여러분들 보는 운전직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투표를 크게 레퍼렌덤이랑 플레이비스트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퍼렌덤이라는 것은 자, 우리 제도화된 우리 헌법에서 규정된 제도화된 것이고 플레이비스트 같은 경우는 제도화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일단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그 개념 여러분들 자, 국민투표라는 것은 아까 우리 봤던 거 헌법 개정이나 아니면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레퍼렌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플레이비스트 같은 경우는 영토의 변경, 영토의 병합 또는 집권자의 신임을 물어보는 게 바로 플레이비스트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국민투표에 대해서는요, 레퍼렌덤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그 히틀러 같은 경우는 자, 히틀러는 아주 명연설가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다 보니까 악법을 만들면서도 국민의 지지, 즉 자신의 신임과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자기가 독재 정치를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레이비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총통에 대한 어떤 신임 여부 그런 것들 묻는 국민투표가 바로 플레이비스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떤 찬성 반대 질문을 하더라도 중요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찬성 반대 이렇게 물으면 레퍼렌덤이고요. 자, 여러분들의 지도자인 나를 신임한다면 찬성을 해주고 반대를 한다면 반대를 해주세요. 또는 어떤 정책하고 같이 연결을 지켜가지고 내가 이런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지지한다면 찬성표를 던져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히틀러가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플레이비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비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독재의 도구로도 사용됐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플레이비스트 같은 경우는 점차 이제 플레이비스트를 인정하는 나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레퍼렌덤 플레이비스트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신임과 연결을 한번 하려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시한 내용은 반드시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자신의 신임을 묻는 방식으로 실시하거나 즉 이것뿐만 아니라 정책과 연계해서 신임을 묻는 형식으로 하는 것은 자, 모두 즉 둘 다 우리 헌법상 인정하고 있지 않는 플레이비스트다라고 해서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 헌법에서는 레퍼렌덤만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플레이비스트 같은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시했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 레퍼렌덤, 플레이비스트 요거 두 개 여러분들 좀 구분하시고 특히 레퍼렌덤 같은 경우는 국민 표결제라다.
표결제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플레비시트 같은 경우는 신임 여부를 묻는 거니까 국민 신임제다, 뭐 신임 투표제다, 뭐 그런 식의 어떤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퍼런덤과 플레비시트와 관련해서는 그 경찰직 문제 기출 나왔던 거, 그거가 여러분들 가장 뭐 흡사한 문제고 또 여러분들의 내용을 이해도를 평가하는 문제로서 좀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국민투표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참여민주주의, 뭐 이건 가볍게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들 반드시 국회의원을 만나거나 정부 국가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요. 정치적 견해를 드러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참여민주주의가 확립됐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실 게 전자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정보통신기구, 뭐 우리 컴퓨터죠.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의사결정을 컴퓨터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는 것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장점 보시면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겠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치 참여에 대한 어떤 비용이 많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여러분들 인터넷 등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 정치 권력들은 더 많은 견제와 감시를 받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감시, 견제 기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전자민주주의의 장점.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그동안에는 정치에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참여도가 떨어졌지만 이런 정보통신기구를 다루는 데 익숙한 젊은 세대들의 어떤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민주주의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그냥 장점, 단점 정도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전자민주주의의 장점이고요. 단점이라 하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여론 조작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정보 조작이나 여론 조작, 그리고 우리 사생활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기 영합주의, 즉 사이버 포퓰리즘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단점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오히려 여러분들 젊은 세대들의 어떤 참여를 유도하는 나머지 젊은 세대들에 맞는 어떤 그런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우리 정보통신기구하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배척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요 정도만 장점, 단점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우리 참여 방식에 따른 민주주의 분류 다음에 볼 게 이념에 따른 민주주의 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념이라는 거는 앞에서도 공부했지만 민주주의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고 그 다음이 여러분들 자유와 평등이었는데 자유, 평등은 둘 다 여러분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가치이긴 하지만 어디에다 더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더 강조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아니면 평등을 더 강조한다면 사회민주주의, 그렇게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란 평등보다 자유를 우선 가치로 본다. 자, 여러분들 자유를 중시하는 분들은 국가의 개입을 자제할 것을 원합니다. 즉 나의 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터치하지 마라. 즉 사유재산을 존중하고요. 그리고 국가의 개입을 자제함으로써 경쟁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기득권 세력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여러분들 경쟁을 하다 보면 당연히 기존의 기득권층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가 개입을 최소한 자제를 해달라고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사회민주주의라는 것은요, 국가 개입을 자제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심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자유를 좀 어느 정도 희생하더라도 평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자라는 게 그게 바로 사회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은 빈부격차 해소, 국민 복지, 사회 정의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요. 자, 요게 이제 등장한 게 우리 시민혁명 직후에 등장한 게 자유민주주의라면 19세기 말 이후에 어떤 자본주의 폐단에 의해서 등장한 게 바로 사회민주주의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는 자, 요 표에 의해서 여러분들 양쪽 비교하시면 돼요. 우리 방금 봤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의미, 뭐 등장 배경,
특징까지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고요. 특히 자유민주주의 하면 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자유한국당, 자, 보수 성향의 정당이죠. 그래서 보수 성향의 정당 같은 경우는 자유를 더 중시합니다. 자유, 경쟁 이런 것들을 중시해요. 반면에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진보 정당이죠. 그래서 진보 정당 같은 경우는 자, 자유, 경쟁보다는요, 복지라든지 평등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민주주의는 주로 진보 성향의 정당에서 주장을 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자유와 평등의 조화, 균형을 추구하는 건 당연히 어떤 바람직한 자세일 거고,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실 게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델과 관련해서 정치 결정 기구, 다른 말로 공식적 정책 결정 주체라고 하는데, 자,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들 국가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 기관이라는 것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뭘 한다? 정책 결정을 하고요. 집행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산출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정치의 주체, 다른 말로 비공식적 참여 주체라고 하는데, 이 정치의 주체는 국가기관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요. 우리 국민, 기업, 그 다음 정당, 시민단체, 이익단체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특히 여러분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정당입니다. 정당은 여러분들 절대로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당 같은 경우는 정치의 주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 정당이 어떤 법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입법 청원 운동을 했다면, 자, 정치의 주체가 국가기관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투입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투입에 해당하는지, 어떤 행위가 산출에 해당하는지, 이걸 여러분들 구분하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자, 이런 정책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자, 국가인권위원회는요, 정책 결정기구, 즉 국가기관이죠. 그것은 뭐에 해당한다? 산출에 해당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시민단체가 국회 앞에서 어떤 시위를 벌였다. 자, 그거는요, 정치의 주체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투입에 해당한다. 그래서 양자를 여러분들 구분하시고, 자, 우리 전통사회라든지 권위주의 사회 때는요, 당연히 산출이 더 중요시 됐습니다. 산출이 더 중요시 됐고요. 반면에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투입이 더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들 정치의 주체들이 이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이런 정책을 시행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면요, 그것을 받아서 정치 결정 기구에서 뭐 우리들 시민들의 요구를 부응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결정에 대해서 다시 자, 우리 선거라든지 아니면 뭐 신임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평가를 해서 우리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어떤 정책을 펼쳤다라고 한다면 다시 지지를 해줄 거고, 만약에 우리의 의사와 동떨어진 그런 결정을 한다 그러면 다른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 지지를 철회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정책 결정 기구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자, 오늘날은 입법부보다는 행정부의 권한과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행정 국가 현상 때문에 사회가 너무 복잡 다양해지다 보니까 행정부가 계속 비대해지고 전문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의 그 역할이 더 증대되었다라는 까지 한번 알아두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산출이,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투입과 환류가 더욱 활발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자, 산출은요, 보세요. 국가기관이 있고요, 국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위 지위에서 여러분들 하위 지위로 의사를 일방적으로 하달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향식 의사 전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향식 의사 전달. 반면에 투입은요, 상향식 의사 결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게 다예요. 그리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은 절대 국가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는 투입으로 가셔야지 산출로 가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시민단체, 이익단체. 자, 시민단체, 이익단체도 국가기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활동이나 이익단체 활동도 여기 투입에 해당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델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볼 게 주민소환제거든요. 그래서 주민소환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뭐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아니래도 우리 기출됐던 거 위주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소환제에 대한 개념, 대상, 그리고 주민소환제의 효과 측면에서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의미네요.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직접 참여 제도의 하나.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직접 민주제 요소 맞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권한남용, 직무유기, 독선적 정책 결정. 그러니까 이게 꼭 법 위반에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좋은 뜻에서 만약에 우리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 같은 거를 만약에 유치했다. 이거는 좋은 뜻에서 한 거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의사에 반한다라고 한다면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했을 때 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주민의 청구에 의해 주민의 투표로서 이들의 해임을 결정하는 제도, 그게 바로 주민소환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 과정을 좀 살펴보면 지방자치 단체장하고요, 지방의회 의원, 자, 우리 주민소환의 대상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국민소환제는 한 번도 채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소환의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다만 뭐는 제외된다? 죄송합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우리 주민소환을 청구를 하면, 자, 우리 청구를 하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권한 행사가 정지되면 시장 같은 경우는 부시장, 뭐 도지사 같은 경우는 부지사가 권한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 판명이 납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의 어떤 유권자, 우리 주민소환을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그리고 유효 투표의 과반수가 주민소환을 찬성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직에서 해임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고 특히 시험에 나온 거로 여러분들 요 기능과 관련해서 순기능, 역기능 요거가 관련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나름 의미가 있는 거니까 잘 보세요. 주민소환제를 실시하면 좋은 점 뭘까요? 당연히 주민들의 어떤 관심도를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주민들의 공공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관심이 높아진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주민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니까 참여민주주의, 정착, 활성화에 촉진될 수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가 여러분들 요 기출 질문이기도 한데, 자,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재량권을 견제할까요? 재량권을 확대할까요? 재량권을 견제 내지는 재량권 축소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량권을 확대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소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한번 예를 들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재량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눈치를 보니까 그 재량권이 어떻게 될까요? 축소되겠죠. 그래서 재량권이 축소 또는 재량권이 견제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주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책임감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를 뽑아준 사람에 대해서 다음에 심판을 받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자, 우리 지방선거에 의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뽑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감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들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험에 나온 게 바로 역기능들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 아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채택한 정책이지만 나중에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소신 있고 어떤 일관된 정책을 펼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신 있고 일관된 공직 수행이 약화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도 여러분들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높이려면요. 주민의 신경, 반대하는 주민들 의견 무시하고 집중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정책의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민 소환을 신경 쓰다 보면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일일이 설득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만약에 해임됐다. 그럼 다시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정책의 안정성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까지 여러분들 요 내용은 좀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요게 기출 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은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이제 민주주의의 역사와 관련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2020학년도 수능에도 고대 그리고 근대, 현대 어떤 민주주의 관련해서 시험에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고대, 근대, 현대로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일단 고대 먼저 보겠습니다. 고대 그러면 그리스 아테네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아테네의 정치 변천. 자, 요거는 그냥 읽어만 보시고 다만 우리가 공부할 거는 아테네의 민주 정치를 공부합니다. 그렇지만 아테네의 민주 정치 바로 직전이 뭐였어요? 참주 정치였죠. 참주 정치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폭력 정치 또는 독재 정치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자, 어렵게 민주주의를 실현했기 때문에 다시 참주 정치로 돌아가는 것을 극도로 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주 정치에 대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도편 추방제와 같은 그런 제도가 등장하기도 했다라는 거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민주 정치의 내용, 자, 요 내용 자체가 시험에도 나온 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봐두십시오. 그래서 아테네 같은 경우는 도시 국가, 그러니까 영토도 작고 인구도 작았어요. 그래서 민회에 모여서 어떤 의사결정,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직접 하는 직접 민주주의였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라는 건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가장 잘 구현했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구현하는 것은 직접 민주제뿐만 아니라 간접 민주제도 구현을 해요. 그렇지만 가장 잘 구현하는 것, 즉 내가 피지배자이면서 지배자가 될 수 있는 것, 가장 여러분들 효과적인 것은 직접 민주제라는 것. 그래서 가장이란 말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유지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제한적 민주주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 같은 경우는 모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정치에 모든 시민이 참여했다 하면 맞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시민의 범위에 대해서는요, 성년 남자들만 인정을 하고요. 자, 그래서 여자, 외국인, 노예 같은 경우는 자, 아테네의 구성원이기는 하지만 시민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구성원이 직접 정치에 참여했다라고 한다면 틀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들 꼭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적 민주주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시민이 나오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 아테네에 관련해서 민주주의 관련되는 제도들 살펴보기로 하는데, 자, 민회는 오늘날 우리의 국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즉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즉 법안을 만들고, 그럼 그런 정책 결정하고 법안을 만들 걸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것, 즉 우리나라 행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평의회고요. 그리고 우리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재판소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어떤 민회, 평의회, 재판소의 특징 살펴보면, 민회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시민이 직접 와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표자가 와서 민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다 이런 말 나오면
다 틀립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를 하는 거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여러분들 평의회. 평의회 같으면 우리 오늘날 행정직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뭐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어떤 전문성보다는 공직 취임의 어떤 공직 취임의 어떤 평등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평의회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뭐 추첨 또는 순서대로 여러분들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윤번제 이런 거를 실시를 했다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추첨제나 윤번제 같은 경우는요 전문성 신장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뭐 우리 시골에서 뭐 소 키우다가 갑자기 세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집행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공직 취임의 어떤 기회는요 평등하게 누렸어. 그래서 누구나 일생에 한번 공직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법원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어떤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전문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테네 같은 경우는요, 자, 배심제. 자, 즉 일반 시민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배심원이 되고요. 그리고 다수결에 따라서 유죄, 무죄 그런 것들을 결정을 했다라는 거. 여기도 당연히 배심제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법에 대한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든 공직을 우리 추첨 또는 윤본으로 했는가?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 전쟁 관련되는 직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우리 뭐 농사 짓다가 소똥 치우다가 갑자기 전쟁할 때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그 만약에 그 군사들을 이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아테네의 어떤 운명, 존치 문제가 달려있는 그런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뭐 윤본으로 한다든지 추첨을 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죠.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 전쟁 관련되는 직책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자, 선거에 의해서 그런 공직자를 뽑았다라는 거, 그 정도까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테네에 관련되는 민주주의 관련 제도도 여러분들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아테네 그 민주정치의 한계를 볼 건데요. 우리 앞에서 잠깐 봤지만 아테네는 모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는 했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한 건 아니어서 제한된 민주주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첫 번째 제한된 민주주의고요. 그럼 두 번째가 중우정치의 폐단인데, 자, 중우정치라는 것은 어리석은 다수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명한 사람이 제대로 된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다수가 어떤 언변이 뛰어난 사람의 말에 속아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함으로써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중우정치인데, 이것은 직접 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어떤 한계, 폐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게 도편 추방제인데, 아까 우리 아테네 민주주의 역사와 관련해서 우리 민주정 바로 전이 참주제였잖아요. 참주제라는 게 독재 또는 뭐 폭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민주주의, 어떻게 우리가 실현한 민주주의인데 이런 민주주의의 위해를 가는 사람이 오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그랬죠.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런 사람들을 외국으로 추방하는 제도, 그게 바로 여러분들 도편 추방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년 그 아고라에서 모여가지고 자, 우리 민주주의의 위해를 가할 자의 이름을 써내요. 그래서 도편, 도자기 파편에다가 또는 조개 껍데기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적어서 6,000표 이상을 획득한 사람은요 9개로 10년간 추방하는 제도, 그게 바로 여러분들 도편 추방제입니다. 자, 근데 오늘날 이와 유사한 제도는 저기 국민 소환과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민 소환과 비슷하다는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요. 아까 제가 국민이라는 말이 붙으면 우리 헌법에 규정이 있어야지 인정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국민 소환이라는 걸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그런 제도다라는 거, 이건 참조만 하시고요. 근데 한계가 여러분들, 자, 좋은 뜻이잖아요. 좋은 의도에서 여러분들 도편 추방제를 실시하면 좋은데, 이게 정치적 라이벌들이 자신의 어떤 정적들, 즉 정치적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편 추방제를 악용했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라는 거, 그것까지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고대고요. 그 다음 근대를 봐야 되는데, 근대 민주정치와 시민혁명. 자, 근대 민주정치라는 것은 시민혁명의 결과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시민혁명하고 따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민혁명을 통해서 자, 절대 왕정이 타파되고, 자, 시민사회, 즉
시민들이 새로운 어떤 주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혁명의 의 보시면 시민혁명을 통해 절대왕정 타파 시민사회를 형성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민혁명 직후 자유 이념 그리고 평등 이념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대적 시민혁명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여러분들 보시면 자,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여러분들 중세시대는 절대 왕정의 어떤 신분제 사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권 신수설을 바탕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종교가 아주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던 와중에 여러분들 자, 여기 세 가지 있죠. 사회계약설 그리고 천부인권사상 그리고 계몽사상이 중세 말에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천부인권부터 볼게요. 천부인권이라는 거는 자, 인간의 권리는요 누가 부여했다? 국가가 부여한 것도 아니고요, 왕이 부여한 것도 아니고 하늘이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고유한 권리에 대해서는 왕이든 국가든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런데 중세시대 때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정말 많이 당했다고 했죠. 우리가 1년 내내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요, 그걸 세금으로 다 뺏어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가 처벌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간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함부로 국가가 해야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부인권 사상 첫 번째 보시고요. 그 다음 계몽사상. 자, 여러분 계몽사상 할 때 계몽은 이성 또는 합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이면 누구나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런 이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잘못된 구조나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본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여러분들 소수의 지배자에 의해서 다수의 피지배자가 억울하게 어떤 지배를 당하고 자유가 탄압되고 이런 것들은 사회 구조 자체의 어떤 부조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여러분들 계몽사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회계약설은 좀 더 자세히 나중에 보겠지만 국가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적 존재지 국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만약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와 우리 국민들이 맺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이룰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들 사회계약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사상들이요, 여러분들 중세사회의 유입됨으로써 사회가 동요되기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시민혁명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프랑스 대혁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시민혁명은 자, 1단원에서 출제 빈도 두 번째로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거는 하나하나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장한 게 여러분들 3대 시민혁명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 시민혁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계사 시간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특히 그 시민혁명의 경과 그리고 어떤 그 결과를 여러분들 중심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영국의 명예혁명 보시면 자, 왕권 신수설, 로마 카톨릭을 신봉하는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 전제정치라는 것은 그냥 독재다 생각을 하십시오. 어떤 헌법이나 법률에 구애되지 않고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였는데 그런 전제정치 하에서 자, 우리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에 대해서 과세를 물리려고 해요. 그런데 토지에 과세를 물리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그만큼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자, 의회 정치가 좀 빨리 시작된 영국에서는 그 귀족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명목하에서 의회 구성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귀족들이 제임스 2세에 갑니다. 너 지금 과세를 물리려고 하는데 너 과세를 물릴 때는 우리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과세를 물리는 건 안 된다. 다음부터 너 과세 물릴 때는 우리의 동의를 받을래. 받아야지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만약에 제임스 2세가 그게 반발해서 여러분들 싸웠다면 당연히 큰 전쟁이 나거나 그렇게 했을 건데 그냥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굴복을 함으로써 여러분들 권리장전이라는 걸 승인해요. 그래서 권리장전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국민의 우리 세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되잖아요. 그래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세금 같은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왕이라도 마음대로 의회 동의 없이 법률을 바꾸거나 법에
법률의 효력을 정지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은 오늘날 계속 내려져 오고 있는 그런 어떤 국민의 기본권 관련되는 규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시민혁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명예혁명 같은 경우는 뭐 피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해서 무혈혁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권리장전을 승인했다. 자, 그럼 보세요. 제임스 2세가 굴복을 한 거죠. 그러면 누구의 권위가 더 강해질까요? 그렇죠. 의회의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 중심의 이제는요, 왕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할 수 없고 헌법에 따라서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입헌주의 정치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요게 여러분 바탕이 돼서 지금도 영국은 입헌군주제 그리고 의회 정치의 우위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권리장전이 승인됐다. 그래서 기출 한번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냥 권리청원이라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청교도 혁명과 관련되는 문서지 이 명예혁명과 관련되는 문서는 권리장전이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기출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전제 군주제 국가에서 입헌군주제 국가로 거듭났던 그 사건이 바로 영국의 명예혁명의 결과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미국의 독립전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어떤 개별 국가의 독립전쟁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자, 이걸 우리가 시민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이따가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보면 알겠지만 근대적인 어떤 뭐 국민주권주의라든지 그런 사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민혁명이라고 부르기는 한데 그냥 뭐 그렇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민혁명의 이유 보시면 뭐 국민주권, 입헌주의 사상이 우리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 정도만 보시고요.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은 뭐 세계사 관련되는 문제니까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단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자, 신생국가입니다. 그래서 영국처럼 왕이 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영국처럼 입헌군주제를 하려 해도 왕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정치 형태 모델을 찾게 됐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대통령제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권력분립론과 관련해서 공부했을 때 로크의 이권 권력분립론은요, 영국의 의원 내각제에 영향을 줬다면 몽테스키웨의 상권분립론은 미국의 대통령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대통령제 국가를 최초로 시행을 한 곳이 바로 미국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대통령 중심제의 어떤 정부가 탄생하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민주공화국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화국이란 말은 자, 군주국에 대비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헌법 1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게 천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화국, 우리나라도 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권력 있는 왕이든 아니면 상징적인 존재라도 우리는 왕정을 부정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 게 가장 전형적인 시민혁명이라고 보는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랑스의 혁명과 관련해서는 보시면 구제도의 모순, 뭐 구제도의 모순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배계급, 즉 소수가 다수의 피지배 계급을 지배하는 그런 절대 왕정의 그리고 전제 정치에 의해서 국민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쌓여서 아까 우리 사상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이제 나라를 뒤집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프랑스 혁명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바스티유 감옥 습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중학교 때 그 세계사 시간 때 공부를 좀 했던 거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그래서 봉건적 특권 폐지, 시민 계급이 이제 프랑스 사회를 주도하게 됐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시민 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결과 구시대의 어떤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고 인권 선언을 통해 가지고요. 인권 보장을 명문화시켰다라는 까지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3대 시민혁명은 순서도 좀 알아두십시오. 영국, 미국, 프랑스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 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자, 시민혁명과 관련된 문서도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요즘 시험 문제에 가끔 이런 문서를 던져놓고 이 문서의 결과는 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영국의 권리장전이구나. 그러면 전제군주제 국가에서 입헌군주제 국가로 거듭났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영국의 권리장전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의회 지위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제1조 국왕은 의회 동의 없이 왕권으로, 그러니까 왕 마음대로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그냥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즉 정지할 수 없다. 즉
왕마음대로 법의 효력을 바꿀 수 없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 요게 아까 우리 제임스 2세와 관련해서 나왔던 국왕이 의회 승인 없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 청원. 그래서 청원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국왕에게 청원이라는 것은 민원 넣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원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그러한 청원을 했다고 구금하거나 박해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 외 선거 관련해서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라면서 선거권 보장. 그래서 여러분들 영국의 권리장전하면 의회 동의 없이 법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과세할 수 없다. 그거까지 기억하시고, 그리고 청원권, 선거권 강조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거는 권리장전이구나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미국의 독립선언물이 우리 시민 혁명과 관련되는 이유가 여러분 보시면 국민주권, 입헌주의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할 권리를 천부적인 권리, 즉 천부인권 사상을 명문으로 규정했습니다. 평등하게 지니고 태어났다. 그리고 국민의 주권에 근거해서 국민주권 사상, 만들어진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어떠한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이 어긋날 경우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 자, 요거 여러분들 밑줄 치시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 요게 바로 여러분들 저항권입니다. 저항권.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 그런 정부에 대해서는요, 그 사회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 즉 저항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국민주권, 천부인권 사상, 저항권 등이 규정됐구나, 이런 거 파악하는 것도 물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거는 여러분들 이런 제시문이 나오면 그냥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미국 독립선언문하고 프랑스 인권선언문을 구분하셔야 돼요. 프랑스 인권선언문도 보시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즉 천부인권 사상을 규정하고요. 모든 정치적 결사는 재산, 권, 압제에 대한 저항권 등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주권 사상. 그다음 모든 시민은 직접 대표자를 통해서 법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미국의 독립선언서랑 프랑스 인권선언문을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권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권, 여기도 저항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네요. 그래서 압제에 대한 저항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프랑스 인권선언문이다. 그렇게 구분하셔도 되고, 아니면 몇 조 이런 식으로 조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 프랑스 인권선언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뭉텅거려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건 미국의 독립선언문,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프랑스 인권선언문을 구분하는 거 꼭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시민혁명의 결과가 나오네요. 시민혁명의 결과. 자, 시민혁명의 결과 여러분들 보세요. 프랑스 혁명을 바탕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왕정, 봉건제도가 타도되고 새로운 어떤 사회 주도 세력으로 시민 계급이 등장하고요. 자, 이때 국민주권, 법치주의, 입헌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확산. 자, 제가 앞에서 민주주의 원리 같은 경우는 근대 이후에 등장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원리 하면 뭐였어요? 국민주권 원리, 입헌주의 원리, 권력분리 원리, 저항권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때 시민혁명 결과 나타났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치적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분야에서도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나중에 어떤 산업혁명, 즉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민혁명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바람대로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민혁명의 한계, 이건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참정권의 한계, 시험에 엄청 자주 나와요. 자, 우리 고대 그리스 아테네 같은 경우는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었지만 그 시민에는 여자, 외국인, 노예가 빠지면서 성년 남자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민혁명 직후에 어떤 근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던 세력은요, 성년 남자들 중에서 우리 부르주아 계급들, 즉 유상 계급들, 즉 돈이 있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고대 그리스 아테네보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더 좁아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참정권의 한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산이 많은 부르주아, 즉 남자 부르주아들입니다. 재산이 많은 남성 부르주아들이 참정권을 독점함으로써 일정한 연령에 달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보통선거 원칙이 확립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런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선거권을 주다 보니까 이런
평등선거 원칙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험에 여러분들 가장 잘 나오는 게 시민혁명 직후 보통선거 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건 틀린 지문이고요. 자, 보통선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도 공부했지만 뭐 차티스트 운동, 즉 영국 노동자의 참정권 운동이라든지 여성 참정권 운동 등을 통해서 참정권이 점점 확대되어서 나중에 20세기 초반에 와서야 그제서야 여러분들 보통선거 제도가 확립되었지 시민혁명 직후에 확립된 것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가의 개입을 극도로 자제했죠. 그래서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갖다가 확산시키다 보니까 국가 개입을 안 했습니다. 국가 개입을 안 하다 보니까 빈부격차라든지 그런 것들에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노동자, 농민,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졌고요. 그리고 계속 뭐 빈익빈, 부익부 같은 그런 자본주의 폐단이 계속 나타났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국가에 대한 어떤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시민혁명의 한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실 게 이제 고대, 근대 지나서 현대가 되겠습니다. 현대 보시면 민주주의와 참여 방식에서 우리 간접, 직접, 혼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살펴보면 되는데 우선 한 참정권 확대 운동, 그래서 영국의 차티스트 여성 참정권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 여러 번, 즉 5번에 걸쳐서 선거법이 영국에서는 개정되면서 언제요? 20세기 1928년에 이르러야 드디어 저 보통선거가 실시됐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보통선거, 복지이념 이런 것들은 20세기 초반에 나타났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간접민주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접민주제 요소를 도입하는 호남민주제가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했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접민주주의가 일반화되고요. 그리고 그 간접민주주의 일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호남민주정치가 여러 나라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채택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남민주정치 관련해서는 자, 간접민주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러한 직접 민주제 요소를 도입한 걸 말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니까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수환, 뭐 주민투표, 주민발언, 주민수환 같은 그런 직접 민주제 요소를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날은요, 보통 선거제도가 확립되면서 뭐 재력이라든지 뭐 학력이라든지 뭐 성별에 따른 그런 차이를 두지 않고 누구나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보니까 대중민주주의가 실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게 현대 민주정치의 가치와 발전 방향인데, 자, 참여 민주주의 확대. 그렇죠. 아무리 오늘날 보통 선거가 확립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정치에 제대로 참여를 해서 자신의 어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권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참여 민주주의 확대가 하나의 어떤 사회적 과제다라고 보시고요. 사회 통합,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념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갈등 분열을 봉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실 게 인권의 보장인데, 그 인권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인간의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권리가 뭐 국가기관 등에 의해서 침해됐을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자, 요거는 여러분들 나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기보다는 나중에 우리가 국가기관, 통치기구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복습했을 때 보시면 이게 행정적 구제고 사법적 구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적 구제 대표적인 게 청원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에 민원 넣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 자,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랑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까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델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투입이 아니라 산출이라고 했던 거,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사법적 구제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통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법원의 재판뿐만 아니라 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국가배상청구권이라는 것은요,
국가의, 즉 공무원의 어떤 위법한 행위, 직무집행과 관련되는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국민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에 대해서 그런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국가배상 청구.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사법적 구제, 즉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국민의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행정적, 사법적 구제 다 해도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걸 써도 안 되고 이런 걸 아예 실현조차 할 수 없는데, 그럴 때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저항권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세 번째 강의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